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전승현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세상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직업, 그리고 변화하는 일의 방식까지 어쩌면 익숙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미래의 기회를 잡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일과 세상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직업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직업의 60% 이상은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일자리 전망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직업 가운데 62.6%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와 돌봄 분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문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금융, 경영기획 분야 직종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는 AI와 자동화 시스템의 영향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전체 조합원 출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교섭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울산 공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해외 물량 이관 계획 등으로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교섭에서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과 노동 조건 보장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6,800여 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AI와 IT, 제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박물관의 화려한 전시품, 그 완벽한 모습 뒤에는 부서진 시간을 되돌려낸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가 만날 직업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기록자, 문화재 수리기술자입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복원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죠. 궁궐이나 사찰 같은 목조 건축물부터 석탑, 불화, 서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내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섬세한 집념입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손끝의 정교함이 필수인데요. 또 역사적 고증 능력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재료와 기법을 문헌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 번의 붓질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현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최근엔 디지털 헤리티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3D 스캐닝과 AI를 활용해 소실된 문화재를 가상세계에 복원하는 기술이 접목되면서 전문 기술자들이 무대가 가상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열풍으로 K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보존 사업도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통 자산을 지키는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박한 손마디로 역사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유산 뒤에는 이들의 치열한 정성이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을 보면서 이들의 노고를 한 번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건 단순히 오래된 것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가치를 오늘로 이어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특히 작은 오차 하나까지도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수리 기술자들의 섬세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생활비입니다. 이력서도 써야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격증이나 직업훈련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제도,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직 활동하는 동안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수당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막막하게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와 함께 취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훈련과 구직 활동을 연결받는 취업 지원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제1유형은 소득과 재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현재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제1유형 참여자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2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아니지만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1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요건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청년 특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만 15세부터 34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꼭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바로 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수급 자격 심사를 거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정해진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그냥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실제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하실 분들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24에 접속해서 본인이 제1유형에 속하는지, 제2유형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취업 희망 지문을 너무 막연하게 적기보다는 사무직 마케팅 데이터 분석, 서비스 측처럼 희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담을 받을 때도 나에게 맞는 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을 더 현실적으로 연결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를 하면 50만 원,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을 최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 제도는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취업 후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함께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비 부담 때문에 막막한 분들, 또 혼자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 이직을 준비하는 분,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시라면 고용24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준비는 정보 싸움이기도 한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취업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불안과 비용 부담까지 함께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제도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전통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명절에만 마시는 술, 혹은 어르신들만 즐기는 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편견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술을 수집하거나 퇴근 후 소소하게 혼술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땅에서 난 재료로 빚은 전통주의 인기 또한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이 전통주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전문가, 전통주 큐레이터입니다. 큐레이터라고 하면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기획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전통주 큐레이터는 그 대상을 술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방방곳곳의 양조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숨겨진 명주를 발굴합니다. 쌀, 누룩, 그리고 그 지역의 풍토가 만들어낸 고유한 맛과 그 안에 담긴 스토리텔링까지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전통주를 추천하거나 특정 음식과 잘 어울리는 조합, 즉 페어링을 설계합니다. 때로는 유통 과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패키징을 기획하며 우리 술에 트렌디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직업이 미래에 유망한 직업일까요? 첫째, 가치 소비의 확산입니다. 대량 생산된 규격화된 술보다는 나만의 취향이 담긴 특별한 술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0가지가 넘는 전통주가 존재하지만 정작 나에게 잘 맞는 술은 어떤 것인지 찾기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이 큐레이터의 존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K컬처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그에 걸맞게 우리 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우리 술의 철학을 제대로 전달할 전문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입니다.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나 전통주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기술의 기반이 되는 정교한 데이터와 감성적인 스토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인간 큐레이터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은 역시 공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인증하는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이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술의 도수나 향을 아는 것을 넘어 양조인의 철학을 읽어내고 그것을 소비자의 언어로 번역해낼 수 있는 따뜻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 말을 사실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 전통주 큐레이터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 그리고 기술과 감성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제 술은 나만의 취향과 색깔을 오롯이 담아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술보다는 나만의 감각을 깨워줄 단 한 잔의 특별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전통주 큐레이터는 여러분의 숨은 취향을 발견해주고 일상에 가장 어울리는 색을 제안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이전에는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전통 역시 시대의 취향과 감각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다시 소비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한국적인 매력을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는 현장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아주 짧지만 은근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색한 침묵인데요. 특히 상사와 단둘이 타게 되는 순간 갑자기 자세를 고쳐서게 되고요. 몇 층을 눌러야 할지 괜히 다시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인사만 하고 조용히 있는 게 맞을까? 날씨 이야기라도 해야 하나? 짧게는 30초, 길어야 1분 남짓한 시간이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강한 긴장감을 주는 공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잡토크에서는 회사에서 은근 중요한 능력, 엘리베이터에서의 어색한 버티기, 현실적인 사회생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하 아나운서는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까요? 네, 저는 생각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잖아요. 사무실처럼 본격적으로 대화하는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근데 또 이 거리 자체가 굉장히 가까워서 괜히 시선 처리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침묵도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사와 단둘이 타게 되면 괜시리 어제 보낸 메일 내가 괜찮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순간까지 사회생활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괜히 닫힌 버튼을 눌러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를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몇 층인지 괜히 크게 말하게 된다. 상사 먼저 내릴 때까지 숨 참고 있는 기분이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나령 아나운서, 이런 어색함도 직장 내 관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일까요? 네, 저는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들의 연속이잖아요. 너무 차갑게 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편하게 행동하기도 어렵고요. 엘리베이터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같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사적인 대화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짧은 침묵조차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층수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문 열린 버튼만 계속 누르는 행동으로 어색함을 버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듣고 보니 이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정말 직장인의 심리가 다 담긴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은근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직장 문화는 이러한 소소한 관계에서도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요즘 직장 문화가 점점 편안한 거리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일부러 말을 이어가거나 친밀함을 만드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처럼 여겨졌다면 지금은 침묵 자체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꼭 계속 대화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그런 문화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좋은 직장 문화라는 건 거창한 이벤트보다도 사소한 순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30초 동안 괜히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눈치보다 편안함이 먼저인 관계가 결국 오래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회사 엘리베이터 안 풍경.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직장인들의 긴장감과 거리감, 그리고 사회생활의 고민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은근히 중요한 능력,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버티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정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1,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커피 한 잔을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격이 싸면 품질도 그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옛말도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더 비싼 가격을 받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0원으로 아직까지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소입니다. 오늘의 인물, 박정부 아성 다이소 회장입니다. 그는 46세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전구를 생산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연매출 4조 5천억 원, 전국 1,6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아주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사람들의 얇은 지갑을 잘 공략했기 때문일까요? 그의 성공은 이윤이 아니라 철저히 고객의 가치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박 회장은 상품을 기획할 때 마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진을 먼저 생각하면 1,000원짜리 좋은 물건은 나올 수 없다.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의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이 품질의 물건을 1,000원에 맞춘다는 결론을 먼저 내렸는데요. 그리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비행 마일리지만 150만 마일, 지구를 60바퀴나 돌면서 원료의 주산지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동남아시아부터 유럽, 남미까지 안 다닌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물건값을 올리지 않으려면 결국 다른 곳에서 비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이 아닌 물류 시스템 자체를 혁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용인, 부산, 양주, 세종 같은 곳에 최첨화 자동화 첨단 시스템 허브를 지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드는 결정이었지만 이 투자를 통해 매출액 대비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물론이고요. 10개에 1,000원 하는 생리대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복잡하게 가격 비교를 하지 않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균일가와 1,000원 정신을 뚝심 있게 지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과거 일본 다이소 산교의 지분 투자로 인해 오랫동안 일본계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2023년 말 일본 측의 지분 전량을 5천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오로지 품질과 가격, 그리고 한국 토종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다진 단호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부 회장의 이야기는 기업이 생존하고 또 사랑받는 다른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000원이라는 가격표 안에 고객에 대한 정직함과 책임을 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다이소를 단순히 지갑이 얇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이 다 있으면서도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일에 과연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 결과물에서 어떤 진정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가격표 이상의 감동을 만들어낸 박정부 회장의 1,000원 경영처럼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1,0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실까요?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이렇게 다이소가 단순히 저렴한 매장이 아니라 가격 안에 신뢰와 가치를 담아낸 브랜드라는 점이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000원이라는 작은 가격표 안에 오랜 고민과 철학을 담아낸 박정부 회장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소비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 사람들의 취향을 모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편집숍 MD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쇼핑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고르시나요? 예전에는 가격이나 성능이 가장 중요했다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브랜드 느낌 좋다. 내 취향이랑 잘 맞는다. 여기 공간 자체가 예쁘다. 이런 감정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요즘 소비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취향을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편집샵인데요. 한 공간 안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이 상품을 모아둬서 하나의 분위기와 취향으로 큐레이션하는 매장인데요.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 그리고 화장품 편집샵 올리브영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헌소동이나 한남동에서 자주 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소품샵까지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는 공간 뒤에는 무엇을 어디에 배치할지 또 어떤 브랜드를 함께 보여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편집샵 MD인 거죠. 네, MD는 흔히 상품 기획자라고 불리는데요. 편집샵 MD는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MD는 소비자의 취향과 또 트렌드를 읽고 하나의 감성과 분위기를 설계하는 역할까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 가보면 요즘 유행하는 뷰티 제품들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상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고요. 또 무신사 같은 플랫폼에서는 옷 한 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스트릿 감성, 또 미니멀 룩, 러닝 라이프 스타일처럼 취향 자체를 하나의 콘텐츠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즉 소비자들은 이제 물건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까지 같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샵 MD는 단순한 유통직군이 아니라 트렌드 분석가이자 감성 기획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SNS 영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거에는 광고를 보고 또 제품을 샀다면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서 분위기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예쁜 소품샵 영상 하나, 또 감각적인 편집샵 브이로그 하나가 곧 소비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는 가격 대비 성능보다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러 소비 트렌드 사이에서도 이 젊은 세대일수록 이 브랜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 디자인, 또 브랜드 분위기, 사진 연출까지 함께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편집숍 MD들이 있는 겁니다. 네, 편집샵 MD의 활동 분야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패션 업계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뷰티, 식품, 라이프스타일, 반려동물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팝업 스토어 문화가 커지면서 브랜드 경험 자체를 기획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지, 어떤 향을 사용할지, 어떤 동선으로 고객이 움직이게 할지까지 모두 소비 경험의 일부가 되는 건데요. 이제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그 경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설계하는 게 바로 이 편집숍 M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또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사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감정에 닮은 소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 편집숍 MD의 역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 어떤 감정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직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향을 큐레이션하는 사람들, 편집숍 MD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취향의 감각까지 함께 소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 브랜드와 감성을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해낸다라는 점에서 편집숍 MD라는 직업이 마치 소비 트렌드를 연출하는 디렉터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제 쇼핑은 단순한 구매를 넘어 하나의 경험이 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도하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은 혹시 은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보통 떠오르시나요? 아마 평화로운 휴식이나 등산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키워드, 바로 정년의 증발과 역취업입니다. 역취업이라니 단어부터 생소한데요. 보통은 취업 후의 은퇴가 순서인데 그 반대로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현직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데이터로 포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 고용 동향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확인되는데요.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중 두 명 중에는 한 명이 현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생계형 일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과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현장 일선에 복귀하는 전문적 역취업 비중이 전년 대비 28%나 급증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전문직 은퇴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숙련공들의 귀환을 밝히는 특별한 데이터적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인데요. 1년 내 퇴사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조직의 허리가 비어버린 곳이 많습니다. 반면 역취업한 시니어 전문가들이 조직 안정성과 숙련도 데이터는 신입사원보다 3배 이상 높게 측정이 됐는데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도박 대신 검증된 숙련된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죠. 확실히 시니어분들의 노하우는 이 데이터로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이나 오래 섞인 시선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터와 성과 데이터를 보면 그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최근 서로 다른 연령대와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루는 이제 협업하는 조직 형태인 세대 혼합팀 모델의 수치를 분석해 보면요. 시니어의 통찰력과 주니어의 디지털 감각이 결합했을 때 업무 효율이 단일 세대보다 15.8%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영역에서 일터가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15.8%의 효율 상승이라니 수치가 상당한데요. 네, 이제 기업들에게 세대 통합은 단순한 복지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전략이 됐다라는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네, 그렇죠. 맞는 소린 네, 맞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은 몇 살까지 일하느냐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숙련들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고도의 데이터 싸움인 건데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직무로 진입하는 쉼표일 뿐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직무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평생 현역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년의 증발, 오늘 데이터를 보니 일터에 대한 고정관념이 정말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나이보다는 역량, 그리고 세대 간의 조화가 미래 세대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숫자를 넘어서 숙련된 사람의 가치, 그리고 세대 간의 조화를 찾아내는 것이 2026년 우리가 일터를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나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숙련된 데이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일을 끝내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과 감각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일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나령 아나운서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일자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용시장을 볼 때 보통은 취업자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계속 일할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8.2%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약 4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예전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부 업종이나 일부 연령대의 문제처럼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우리 일터 전반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거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다면 취업을 했더라도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만 일하는 한시적 근로자, 근무 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이나 용역, 특수 형태 근로처럼 일하는 방식이 다른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한시적 근로자가 58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한시적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 기간이 정해진 일자리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어도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함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취업 여부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계약이나 다음 일자리를 계속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노후의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400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특정 세대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첫 일자리, 중년층의 재취업, 그리고 고령층의 노후 일자리까지 연결된 일터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제 일자리가 육아나 학업, 건강 상태에 맞춘 선택일 수도 있고 단기 계약직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정말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였는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일자리의 형태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냐가 되겠는데요.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처우와 보호가 충분하다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계약 불안과 낮은 임금, 복지 격차가 함께 있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취업자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자리가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입니다. 비정규직 856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고용 형태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일터가 얼마나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도 단순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오래 일할 수 있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좋은 일자리란 단순한 일할 기회를 넘어 삶의 불안까지 줄여줄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전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보안은 더 이상 기존 경비 서비스가 아닙니다. AI와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 세콘 브랜드의 S1입니다. S1은 국내 최초의 전문 보안 기업인데요. 출동 보안과 보안 카메라 관제, 출입 관리를 운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현장을 지키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 보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매장과 스마트 건물이 늘며 첨단 보안 기술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S1은 이런 변화에 맞춰 보안 카메라 관제와 출입 통제, 화재 감지, 원격 보안을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AR 기반 보안 기술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상 움직임이나 침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요. 위험 상황을 자동 분석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운영 효율과 인건비 절감의 중요성이 커지며 스마트 보안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S1은 출입 관리 분야도 넓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원증과 생체 인식, 클라우드 기반 관리 등을 결합한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고령화 흐름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늘며 응급 호출과 안전 확인 관리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S1 역시 안전생활과 시니어 케어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IT 기업과 신생 보안업체들이 생기며 클라우드 기반 보안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S1이 기존 출동 보안을 넘어 AI 기반 통합안전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1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조금은 멀고 거창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평화를 조금 더 가까운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동탄의 평화온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탄의 평화온담은 2026년 통일부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지역 평화공감대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름처럼 평화가 우리 일상 속으로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행사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운담원에서 5월 30일 동안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낮의 공원은 분위기부터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는 저녁 시간대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멀리 떠나는 대형 축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서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행사라는 점이 축제의 인상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뜨개 공방 체험이나 스트링 아트, 바람개비 만들기 같은 만들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히든 미션 프로그램과 네컷 사진 촬영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구성인데요. 특히 평화라는 주제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함께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 속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도로 구성된 점이 안정적입니다. 또 행사장 곳곳에서는 뻥튀기와 솜사탕, 달고나처럼 간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작은 간식 하나에도 함께 나누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아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블 퍼포먼스와 벌룬 퍼포먼스, 디아블로 요요 공연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은 물론이고요. 잔잔한 분위기의 재즈 공연도 함께 진행돼
공원 속 피크닉 같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하나의 작은 축제 공간처럼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에는 호수공원의 분위기와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잠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의 눈에 띄는 공간 중 하나는 바로 평화 그림 책방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북크닉존과 작가와의 만남, 구연 동화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되는데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공연을 보고 지나가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평화라는 단어를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관계와 대화에서 시작되는 가치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반가운데요.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도 함께 웃고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평화는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탄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동탄의 평화온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조금은 따뜻한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나 이직을 고민하면서 뭐라도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학원비가 너무 부담된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코딩 같은 실무 기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생성형 AI 활용 능력까지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배우려고 보면 수강료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다 보니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생활비와 교통비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추가로 교육비까지 지출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내일 배움카드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물론이고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에는 방송과 콘텐츠 업계를 준비하는 20, 30대 사이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알아두면 정말 도움되는 제도 국민내일 배움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내일 배움카드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로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에서 조건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의 배움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 지원금으로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실업자 카드, 재직자 카드처럼 대상이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 예정자, 직장인,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요즘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직장인들의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상 편집과 디자인, 포토샵 같은 콘텐츠 분야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마케팅, 회계, 자격증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챗GPT 활용법이나 생성형 AI 실무 과정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는 짧은 영상 제작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프리미어 프로나 영상 편집 강의를 듣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카드가 발급되면 직업훈련 포털 HRD넷에서 원하는 강의를 직접 검색해 수강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많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과정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강의가 100% 무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 일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출석률이 너무 낮거나 중도 포기를 반복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기 강의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 관심 있는 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능력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학벌이나 스펙 중심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실제 실무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문서 작성,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업무 효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단순 자격증보다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편집 능력이나 콘텐츠 기획 능력, AI 활용 능력 같은 것들이 실제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 쇼츠나 릴스처럼 짧은 영상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상 제작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콘텐츠 업계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말만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제작까지 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비싼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무언가 배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제도를 한 번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